지금 프랑스 전체가 발칵 뒤집혔습니다. 재벌 그룹 5조 원 상속녀가 모든 재산 포기하고 한국으로 잠적했기 때문입니다. 한국에서 편의점 알바를 하더라도 한국이 더 좋습니다. 더 놀라운 사실, 그녀는 장애인 고용 카페에서 바리스타로 일하며 30만 유로를 한국 사회적 기업에 투자했습니다. 그녀가 한국에서 발견한 진정한 행복의 비밀은 그 전에 잠깐 1초 만에 누를 수 있는 좋아요 버튼을 꼭 눌러주시면 큰 힘이 됩니다. 가방 속 여권을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파리샤를 드골 공항 VIP 라운지 탑승 5분 전이었습니다. 에밀리 이사회 회의에 늦겠어요. 비서의 세 번째 전화였습니다. 저는 답하지 않고 전원을 껐습니다. 창밖으로 파리의 빗방울이 유리창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오늘 라로슈 재단 이사회는 2억 유로 자선 기부와 함께 저의 공식 후계자 지명식을 계획하고 있었습니다. 모든 프랑스 언론이 취재 대기 중이라는 소식이 입구 TV 화면으로 흘러나왔습니다. 그런데 라로슈 가문의 외동딸인 저는 지금 인천행 비행기에 오르고 있었습니다. 마드모아젤 라로슈 항공편이 준비되었습니다. 6개월 전 파리 그랑제골에서 경영학 석사를 마친 저에게 아버지는 라로슈 그룹 이사회 자리를 약속했습니다. 모든 것이 완벽하게 계획되어 있었습니다. 회사 내 2년간의 부사장직 수행, 그리고 5년 후 CEO 자리까지. 제가 태어나기도 전에 아버지가 그려놓은 인생 설계도였습니다. 하지만 매일 아침 거울을 볼 때마다 저는 점점 더 낯선 얼굴을 마주하게 되었습니다. 샹젤리제 거리의 호화 파티에서 모나코 요트 클럽에서 심지어 자선 행사장에서도 저는 항상 라로슈였을 뿐 에밀리가 아니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제게 미소 지었지만 그 미소 뒤에는 제 이름이 아닌 제 계좌잔고를 바라보는 시선이 있었습니다. 제 마음속에는 여전히 7년 전의 기억이 선명했습니다. 고등학교 3학년 국제청소년 문화교류 프로그램으로 2주간 서울에 방문했을 때였습니다. 처음에는 불평불만이 많았습니다. 익숙하지 않은 음식, 한국어로 된 표지판들, 그리고 파리와는 다른 분주한 도시 리듬. 하지만 한국 가정을 방문했던 짧은 시간은 제 인생에서 가장 따뜻한 기억으로 남았습니다. 더 드세요, 많이 드세요. 한국 할머니는 제 앞에 계속 음식을 내오셨습니다. 억대 재산을 가진 외국인이 아닌 그저 배고픈 한 아이를 대하는 그 진심 어린 모습에 깊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특히 떠나는 날, 그 할머니가 손수 만든 작은 보자기 선물을 주셨을 때의 감정은 지금도 생생합니다. 한국 잊지 마세요. 정이 있는 나라예요. 파리로 돌아온 후 그 따뜻함은 점점 희미해졌고 다시 금빛 새장 속의 삶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랑제골, 인턴십 그리고 이제 라로슈 그룹 이사회까지. 모든 것이 정해진 경로였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우연히 서울국제경영대학원의 리더십 포럼에서 강지원 교수의 강연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가 이야기하는 정의 개념, 업무와 인간관계의 조화에 깊은 인상을 받았습니다. 강연 후 리셉션에서 저는 용기를 내어 그에게 다가갔습니다. 7년 전 한국에서의 경험이 아직도 생생합니다. 그때 느꼈던 따뜻함이 계속 그리웠어요. 강지원 교수는 미소 지으며 서울에서의 MBA 프로그램을 제안했습니다. 파리에서 벗어나 다시 한국의 정을 경험하면서 공부할 기회예요. 당신의 비즈니스 시각을 넓힐 수 있을 거예요. 그 순간 제 인생에서 처음으로 제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기회가 눈앞에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아버지가 설계한 경로에서 벗어나 제 자신을 찾을 수 있는 기회. 한국은 충분히 멀었고 MBA는 충분히 그럴듯한 핑계였습니다. 지원서를 제출하고 입학 허가를 받고 비밀리에 준비하는 동안 저는 처음으로 진정한 흥분을 느꼈습니다. 7년 전 경험했던 그 따뜻한 정을 다시 찾을 수 있을까요? 하지만 아버지에게 알릴 용기는 없었습니다. 그는 제 선택을 이해하지 못할 것이고 모든 방법을 동원해 저를 막으려 할 것이 분명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후계자 지명식이 예정된 바로 이날, 저는 모든 것을 뒤로하고 도망치기로 결심했습니다. 유일한 동맹자인 소피에게만 진실을 말했고 그녀는 제 여권과 가짜 신분증을 준비하는 것을 도와주었습니다. 정말 미쳤어, 에밀리. 하지만 내가 행복하다면. 조심해. 누구에게도 말하지 않은 이 도주극이 성공할 확률은 낮았습니다. 아버지는 제가 공항에 도착하기도 전에 제 행방을 알아차릴 테니까요.
누구나 부러워할 삶에서 왜 도망치는지 묻는다면 그건 황금 세 장도 결국은 세 장이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리고 한국에서 느꼈던 그 따뜻한 정은 어떤 금보다도 값진 것이었습니다. 비행기 창문 너머로 파리의 마지막 불빛이 사라지는 순간 제 심장은 23년 만에 처음으로 자유롭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핸드백에 넣어둔 MBA 입학 허가서가 제 유일한 방패였습니다. 지긋지긋한 프랑스 파리. 이제 안녕. 하지만 여행이 순탄하지는 않았습니다. 72시간 후. 뭐라고요? 계약이 취소되었다고요? 인천공항에서 통화하는 저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6개월치 월세를 선불로 지불한 강남 오피스텔 계약이 마지막 순간에 취소되었습니다. 은행 계좌는 아직 개설되지 않았고 아버지가 모든 신용카드를 동결시켰다는 문자가 방금 도착했습니다. 갑자기 벨소리가 울렸습니다. 지도교수 강지원이었습니다. 라로슈지? 오피스텔 문제 들었어요. 괜찮으세요? 네, 어떻게 아셨죠? 부동산에서 연락받았어요. 제가 학교 담당자니까요. 당장 머물 곳이 필요하시죠? 그의 말이 이어졌습니다. 우리 어머니 댁에 빈 방이 있어요. 서울 외곽이라 좀 멀지만 당장은 그곳에서 지내는 게 어떨까요? 프랑스에서라면 상상도 못할 제안이었습니다. 모르는 사람 집에 머문다니. 그것도 교수의 어머니 집에? 하지만 선택지가 없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교수님. 그렇게 라로슈 그룹 상속녀인 제가 서울 외곽 아파트 단지의 낯선 할머니 집으로 향하게 된 것입니다. 그때는 몰랐습니다. 이 예상치 못한 만남이 제 인생의 방향을 완전히 바꿔놓을 거라는 것을. 어서 와요, 프랑스에서 온 따님. 문을 열자 환한 미소의 할머니가 두 팔을 벌리고 서 있었습니다. 제 인생에서 가장 값비싼 탈출은 그렇게 가장 값진 여정의 시작이 되었습니다. 신발은 여기 벗으세요. 박영순 할머니는 현관에서 제게 슬리퍼를 건네주셨습니다. 저는 3,000유로짜리 디자이너 부츠를 벗으며 어색하게 웃었습니다. 방은 제 파리 옷장보다 작았습니다. 싱글 침대와 작은 책상, 낡은 옷장이 전부였습니다. 창문 밖으로 보이는 건 비슷한 아파트 동들 뿐이었습니다. 배고프죠? 뭐 좀 먹어요. 거절할 틈도 없이 할머니는 저를 부엌으로 이끌었습니다. 작은 식탁 위에는 이미 여러 반찬과 밥, 국이 차려져 있었습니다. 이게 뭐죠? 제가 붉은색 반찬을 가리키며 물었습니다. 김치예요. 처음엔 매울 수 있어요. 조심스럽게 한 조각을 입에 넣었습니다. 순간 매운맛에 눈물이 찔끔 났지만 이상하게도 다시 한 입 먹고 싶었습니다. 맛있네요. 솔직한 감상이 저도 모르게 나왔습니다. 밤이 깊어 화장실에 가기 위해 방을 나섰을 때 거실에서 불빛이 새어나왔습니다. 할머니가 조용히 TV를 보고 계셨습니다. 아직 안 주무세요? 제가 물었습니다. 나이 들면 잠이 별로 안 와요. 할머니는 미소 지으셨습니다. 프랑스는 어때요? 파리에 살았죠? 네, 파리 16구예요. 와, 부자 동네죠? TV에서 봤어요. 할머니와 나눈 첫 진짜 대화였습니다. 저는 할머니 옆에 앉아 파리의 이야기를 조금씩 들려주었습니다. 할머니는 마치 동화를 듣는 아이처럼 눈을 반짝이며 경청하셨습니다. 언젠가 가보고 싶었어요. 젊었을 때. 할머니도 여행 좋아하세요? 젊었을 땐 재즈 가수였어요. 미국도 가보고 싶었는데 인생이 그렇게 안 풀리더라고요. 재즈 가수라니. 그 순간 이 할머니에 대한 호기심이 일었습니다. 노래 한번 들려주실래요? 할머니는 조용히 플라이 투 더 문을 흥얼거리기 시작했습니다. 놀랍게도 영어 발음이 꽤 정확했고 비록 떨리는 목소리였지만 분명한 재즈 창법이었습니다. 왜 한국에 왔어요? 정말 공부하러 온 거예요? 할머니가 갑자기 물으셨습니다. 도망쳤어요. 제 입에서 나온 말에 저 자신도 놀랐습니다. 숨이 막혀서요. 할머니는 아무 말 없이 제 어깨에 손을 얹으셨습니다. 판단도 질문도 없었습니다. 그저 따뜻한 손길 뿐이었습니다. 내 집처럼 편하게 있어요. 여기선 아무도 에밀리를 찾지 못할 거예요. 다음 날 아침, 저는 할머니가 이미 식탁에 아침을 차려놓고 기다리시는 것을 보고 놀랐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제 방 앞에 놓인 작은 패키지였습니다. 뭐예요, 이게? 슬리퍼예요.
바닥이 차니까. 그 순간 저는 이상한 감정에 사로잡혔습니다. 라로슈 그룹의 상속녀인 제가 평생 처음으로 누군가가 제 추위를 걱정해준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어머, 그렇게 하는 거 아니에요. 아침 일찍 할머니 부엌에서 된장찌개 끓이는 법을 배우던 저는 이미 두 번째 실패를 맛보고 있었습니다. 미슐랭 셰프의 요리 시연은 수십 번 본 적 있지만 정작 제 손으로 뭔가를 요리해본 적은 없었습니다. 된장은 이렇게 풀어야 해요. 그리고 물은 더 적게. 할머니의 손이 제 손 위에 포개어졌습니다. 주름진 손가락이 숟가락을 잡고 제 손을 이끌었습니다. 그 순간 할머니의 손에서 느껴지는 따뜻함이 어머니에게서 한 번도 느껴보지 못한 것이었습니다. 죄송해요, 할머니. 전 요리를 해본 적이 없어요. 그럼 누가 해줬어요? 식당에서만 먹었어요? 우리 집에는 셰프가 있었어요. 3명이요. 할머니는 잠시 말을 잃었다가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아이고, 우리 프랑스 공주님이 대단하시네. 처음으로 제 배경에 대해 편안하게 이야기할 수 있었습니다. 파리에서는 항상 제 부와 지위를 숨기려 했었습니다. 너무 많은 사람들이 그것 때문에 저에게 접근했으니까요. 오늘은 장 보러 가요. 같이 가실래요? 시장은 생각보다 훨씬 활기찼습니다. 사람들의 목소리, 음식 냄새, 색색의 과일과 채소들. 모든 것이 파리의 어떤 시장보다 생동감 있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어머니. 생선 가게 아주머니가 할머니를 반갑게 맞이했습니다. 오늘은 조기가 참 좋아요. 우리 손녀도 왔어. 프랑스에서 온 손녀. 손녀라는 단어에 제 마음이 따뜻해졌습니다. 할머니는 저를 그저 손님이나 세입자가 아닌 가족으로 소개하고 계셨습니다. 그날 저녁 할머니와 함께 만든 된장찌개가 식탁에 올랐습니다. 물론 대부분은 할머니 솜씨였지만 저도 야채를 썰고 간을 맞추는데 조금은 기여했습니다. 우와, 이거 제가 만들었어요. 자랑스럽게 외쳤습니다. 첫 술을 뜨는 순간 이상한 감정이 밀려왔습니다. 이건 단순한 음식이 아니었습니다. 제가 처음으로 무언가를 만들어낸 결과물이었고 누군가와 함께 나누는 따뜻한 시간이었습니다. 저녁 식사 후 할머니는 작은 앨범을 꺼내셨습니다. 그것은 할머니의 젊은 시절 사진첩이었습니다. 20대의 할머니는 무대 위에서 마이크를 들고 서 있었습니다. 눈부시게 아름다웠고 그 시선은 자신감으로 가득했습니다. 할머니 정말 멋져요. 스타 같아요. 작은 재즈클럽에서 노래했어. 꿈은 미국 가는 거였지. 할머니의 목소리에는 옅은 그리움이 묻어 있었습니다. 왜 포기하셨어요? 포기한 게 아니라 다른 꿈을 선택한 거지. 결혼하고 아이 낳고. 그게 또 다른 행복이었어. 할머니의 말씀이 제 마음에 깊이 와닿았습니다. 제가 지금 하고 있는 것도 그런 선택이었을까요? 정해진 길을 벗어나 새로운 행복을 찾는 여정? 그날은 할머니가 특별한 저녁을 준비한다고 하셨습니다. 한국에 온 지 2주째 되는 날이었고 저는 이제 한국 음식에 제법 적응했다고 생각했습니다. 할머니는 서울 노량진 시장에서 특별히 사온 홍어를 내오셨습니다. 최고급 음식이에요. 특별한 날에만 먹는 거야. 제가 용기 내어 한 입 베어 물었을 때 저는 그 특유의 암모니아 향과 질감에 놀랐지만 할머니의 기대에 찬 표정을 보며 끝까지 먹어보기로 했습니다. 그러나 식사를 마치고 약 30분 후 갑자기 온몸이 뜨거워지고 발진이 돋기 시작했습니다. 할머니, 몸이 이상해요. 간신히 말을 꺼냈습니다. 병원 응급실에 도착했을 때 저는 반쯤 정신을 잃은 상태였습니다. 의사들이 빠르게 움직이고 주사를 놓고 산소 마스크를 씌우는 동안 저는 오직 한 가지만 또렷이 기억합니다. 제 손을 꼭 잡고 눈물을 흘리는 할머니의 모습을. 괜찮을 거예요. 괜찮을 거라고요. 의사가 할머니에게 물었습니다. 보호자 되십니까? 망설임 없이 할머니는 대답하셨습니다. 네, 제 손녀예요. 그 말에 제 마음 깊은 곳에서 무언가가 울렸습니다. 보호자. 제 손녀. 그 어떤 법적 관계도 없는 저희였지만 할머니는 그 순간 제 진짜 가족이 되어 있었습니다. 알레르기 약물 치료로 증상은 점차 안정되었고 저는 병실에 입원하게 되었습니다. 정신이 완전히 돌아왔을 때는 이미 밤 11시가 넘어 있었습니다. 할머니? 약한 목소리로 불렀습니다. 에밀리, 깨었구나.
괜찮아? 아픈 데 있어? 괜찮아요. 그냥 목이 조금 아파요. 할머니는 재빨리 물을 따라 제게 건네주셨습니다. 그분의 손이 약간 떨리고 있었습니다. 정말 미안해요. 내가 홍어 같은 걸 주다니. 알레르기가 있을 줄 몰랐어. 할머니 잘못 아니에요. 저도 몰랐는걸요. 병실은 조용했고 창밖으로 서울의 밤 풍경이 보였습니다. 문득 생각이 들었습니다. 파리였다면 어땠을까요? 물론 최고의 의료진이 붙었겠지만 제 곁에 이렇게 밤새워 지켜줄 사람이 있었을까요? 새벽 3시경 저는 목마름에 잠에서 깼습니다. 할머니는 여전히 의자에 앉아 계셨지만 이번엔 깨어 있었습니다. 손에는 작은 사진 한 장을 들고 계셨습니다. 할머니? 작게 불렀지만 제 목소리에 놀라신 듯 사진을 서둘러 가방에 넣으셨습니다. 방금 보시던 사진. 누구예요? 할머니는 잠시 망설이시더니 다시 사진을 꺼내 보여주셨습니다. 병원 침대에 누워있는 젊은 여성의 모습이었습니다. 우리 딸이야. 소영이. 할머니의 목소리가 약간 떨렸습니다. 대학생 때 많이 아팠었어. 무슨 병이었어요? 백혈병. 할머니는 깊은 한숨을 내쉬셨습니다. 다행히 이겨냈지. 그때 밤마다 이렇게 병실에서 지켰었어. 그 순간 저는 할머니가 왜 오늘 밤 저를 이토록 헌신적으로 간호하고 계신지 이해했습니다. 할머니에게 저는 잠시 머무는 외국인 학생이 아니라 딸의 기억을 떠올리게 하는 또 하나의 딸이었던 것입니다. 우리 딸도 이럴 때 많이 아팠는데. 할머니가 작게 중얼거리셨습니다. 그 말에 갑자기 눈물이 왈칵 쏟아졌습니다. 그냥 고마워서요. 아무도 저를 이렇게 돌봐준 적이 없어요. 그럴 리가. 부모님은?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바쁘셨어요. 항상. 할머니는 아무 말 없이 제 머리를 쓰다듬어 주셨습니다. 그 단순한 제스처에 더 많은 눈물이 흘렀습니다. 할머니가 함께 있을게. 걱정 마. 그 말은 그저 단순한 위로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약속이었고 제가 평생 들어본 것 중 가장 진실된 말이었습니다. 아침 일찍부터 할머니 집은 분주함으로 가득했습니다. 평소보다 2시간이나 일찍 일어나신 할머니는 벌써 부엌에서 칼질 소리를 내고 계셨고 거실 테이블은 온갖 재료들로 가득했습니다. 할머니 무슨 일 있어요? 잠에서 덜 깬 눈으로 물었습니다. 내일이 추석이잖아. 오늘 준비해야지. 추석. 한국의 추수감사절이라고 할머니가 설명해 주셨던 명절이었습니다. 한국에 온 지 한 달이 되어가는 시점이었지만 여전히 한국 문화의 많은 부분이 저에게는 신비로웠습니다. 뭐 도와드릴까요? 아이고, 에밀리 아직 몸이 완전히 회복된 것도 아닌데. 이제 완전히 괜찮아요. 정말이에요. 사실 홍어 알레르기 사건 이후 저는 빠르게 회복되었습니다. 할머니의 정성스러운 간호 덕분이었겠지요. 그럼 송편 만드는 거 도와줄래? 내가 가르쳐 줄게. 할머니는 제게 앞치마를 건네주셨습니다. 그것은 할머니가 젊었을 때 입으셨던 것 같았습니다. 곱게 접혀있던 흰색면 앞치마였고 가슴 부분에는 작은 들꽃 자수가 놓여 있었습니다. 와, 예쁘네요. 내가 처음 결혼했을 때 시어머니가 주신 거야. 명절 때마다 입었지. 송편 만들기는 생각보다 복잡했습니다. 할머니의 손에서는 완벽한 초승달 모양의 송편이 술술 만들어졌지만 제 손에서는 계속 비틀어지고 찌그러졌습니다. 아, 망했어요. 몇 번째 실패 후 좌절감을 느꼈습니다. 괜찮아요. 내가 처음 만들 때는 더 못했어. 할머니는 웃으시며 저의 손을 잡아 이끄셨습니다. 이렇게 천천히. 할머니의 손 위에 제 손이 포개어졌고 함께 반죽을 빚어나갔습니다. 이상하게도 이 단순한 행동에서 깊은 평화를 느꼈습니다. 샹젤리제 거리의 호화로운 부티크에서 모나코의 화려한 파티에서도 느끼지 못했던 평화였습니다. 그날 오후 강지원 교수가 장을 잔뜩 봐들고 도착했습니다. 그의 아내와 두 아이들도 함께였습니다. 어머니 안녕하세요. 에밀리도 여기 있네. 30대 후반으로 보이는 강지원 교수의 아내 윤미진 씨는 밝은 미소를 지닌 여성이었습니다. 초등학생으로 보이는 아들 강준호와 유치원생인 딸 강서연도 저에게 인사했습니다. 프랑스 누나. 서연이가 저에게 달려와 안겼습니다.
저녁쯤 더 많은 가족들이 도착했습니다. 할머니의 동생 부부, 강지원 교수의 사촌들, 그들의 아이들까지. 순식간에 작은 아파트는 20여 명의 사람들로 북적거렸습니다. 에밀리, 이리 와봐. 할머니가 저를 가족들에게 소개했습니다. 우리 프랑스에서 온 딸이에요. 우리 딸이라는 표현에 가슴이 따뜻해졌습니다. 가족들은 모두 저에게 반갑게 인사했고, 특히 젊은 사촌들은 프랑스에 대한 질문을 쏟아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미진 씨가 가져온 분홍색 한복을 입었습니다. 거울 앞에 섰을 때 그 모습이 너무 낯설어 웃음이 나왔습니다. 라로슈가의 딸이 한국 전통 의상을 입다니 파리의 누구도 상상하지 못할 광경이었습니다. 와, 에밀리 누나 공주님 같아요. 서연이가 탄성을 질렀습니다. 차례가 끝난 후 가족들은 다시 시끌벅적한 분위기로 돌아갔습니다. 명절 음식을 나누어 먹고 세뱃돈을 주고받고 윷놀이와 같은 전통 게임을 즐겼습니다. 에밀리도 한번 던져봐. 준호가 윷을 건넸습니다. 저는 처음 해보는 윷놀이에 서툴렀지만 가족들의 환호와 응원 속에 금세 규칙을 익혔습니다. 모가 나왔을 때 온 가족이 환호성을 지르는 모습에 저도 모르게 웃음이 터져나왔습니다. 이 소박하지만 따뜻한 기쁨이 진정한 행복이 아닐까 생각했습니다. 라로슈 씨 인턴십은 어디로 지원하실 건가요? 강지원 교수의 질문에 저는 아직 결정하지 못했다고 답했습니다. MBA 첫 학기가 중반을 향해 가는 시점이었고 학생들은 모두 겨울방학 인턴십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대부분의 학생들은 삼성, 현대, LG 같은 대기업이나 글로벌 컨설팅 회사를 지망했습니다. 솔직히 아직 잘 모르겠어요. 추천해 주실 만한 곳이 있을까요? 교수님은 잠시 생각하시더니 폴더 하나를 꺼내셨습니다. 한 곳 소개해 드릴까 해요. 다른 학생들이 선호하는 곳과는 조금 다른 곳인데 그렇게 저는 한국의 사회적 기업에 대해 처음 듣게 되었습니다. 장애인과 취약계층 고용을 위한 카페 체인을 운영하는 기업이었고 최근에는 그들의 제품을 해외로 수출하는 방안을 모색 중이라고 했습니다. 대표가 제 후배인데 국제 마케팅 쪽에 도움이 필요하다고 하더군요. 라로슈 씨의 배경이 딱 맞을 것 같아요. 사회적 기업이요? 조금 의아했습니다. 파리에서라면 절대 고려하지 않았을 분야였습니다. 다음 날, 저는 강남역 근처의 한 카페 건물에 도착했습니다. 평범한 카페처럼 보였지만 직원들 중 몇몇은 발달장애가 있어 보였습니다. 그러나 모두 자신의 일에 집중하고 있었고 손님들을 응대하는 모습이 인상적이었습니다. 라로슈 씨죠? 서민호입니다. 예상과 달리 젊은 남성이 손을 내밀었습니다. 29살 정도로 보이는 그는 캐주얼한 셔츠에 청바지 차림이었고 기업 대표라기보다는 스타트업 창업자 같은 느낌이었습니다. 기업의 역사와 철학에 대해 들으며 저는 점점 이 회사에 호기심이 생겼습니다. 취약계층 고용을 넘어 그들에게 바리스타 교육을 제공하고 자립을 돕는 프로그램까지 운영한다는 설명에 진심으로 감동받았습니다. 현재 우리의 도전은 해외 시장이에요. 우리 원두와 티백 제품을 글로벌 마켓에 소개하고 싶거든요. 특히 유럽에 관심이 많죠. 라로슈 씨, 솔직히 말하면 우리가 제공할 수 있는 급여는 대기업보다 훨씬 적어요. 괜찮아요. 저는 돈보다 의미 있는 경험을 찾고 있어요. 서민호의 얼굴에 미소가 번졌습니다. 그럼 결정된 거네요? 12월부터 시작할 수 있나요? 그렇게 저는 예상치 못한 곳에서 인턴십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첫 출근 날, 저는 할머니에게 자랑스럽게 이야기했습니다. 할머니, 오늘부터 일해요. 장애인 돕는 사회적 기업이에요. 할머니는 눈을 동그랗게 뜨셨습니다. 우리 에밀리가 일을 한다고? 돈 벌러? 인턴십이에요. 학교 과정의 일부지만 네, 조금은 급여도 받아요. 아이고, 프랑스 공주님이 한국에서 첫 월급을 받는구나. 회사에서 일주일이 지났을 때 서민호가 저를 1층 카페로 내려가자고 제안했습니다. 라로슈 씨, 카페 일도 조금 경험해보는 건 어떨까요? 우리 회사의 핵심을 이해하려면 현장도 알아야 하거든요. 그렇게 저는 생전 처음 바리스타 앞치마를 두르게 되었습니다. 프랑스 재벌가의 상속녀가 커피를 만들고 손님을 응대한다니 상상도 못할 일이었습니다. 민석 씨가 알려드릴 거예요. 우리 최고의 바리스타죠. 김민석은 30대 초반의 남성으로
지적 장애가 있지만 커피 만드는 솜씨는 프로페셔널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에밀리 씨. 저는 민석이에요. 커피 만드는 거 가르쳐 드릴게요. 그의 순수한 미소에 저도 웃음을 지었습니다. 민석은 천천히, 그러나 정확하게 에스프레소 머신 사용법을 설명했고, 저는 진지하게 메모까지 하며 배웠습니다. 그날 오후 매장에 갑자기 바빠졌을 때 민석이 실수로 손님의 커피를 쏟는 사고가 있었습니다. 민석은 당황해서 어쩔 줄 몰라 했고 손님의 표정이 순간 굳어졌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새로 만들어 드릴게요. 제가 재빨리 나서서 말했습니다. 손님의 옷에 묻은 커피를 닦아드리고 새 음료를 준비하는 동안 민석은 창고에 숨어 눈물을 훔치고 있었습니다. 민석 씨 괜찮아요. 실수는 누구나 해요. 에밀리 씨, 저 때문에 손님이 화났어요. 민석의 손을 잡아 이끌며 저는 묘한 감정에 사로잡혔습니다. 이전에는 누군가의 상처를 이렇게 진심으로 걱정해 본 적이 없었습니다. 돈이나 계약이 아니라 한 사람의 감정 그 자체를 중요하게 여기는 경험이 새로웠습니다. 일과 후 서민호가 저에게 다가왔습니다. 오늘 민석이 챙겨주셔서 고마워요. 그 친구 자존감이 워낙 약해서. 당신이 생각하는 비즈니스의 목적은 뭐예요? 서민호가 갑자기 물었습니다. 목적이요? 네, 왜 기업이 존재해야 한다고 생각하세요? 솔직히 그런 질문은 처음 받아봤습니다. 저는 잠시 생각한 후 대답했습니다. 전에는 이익 극대화라고 생각했어요. 주주 가치를 높이는 것이라고요. 그리고 지금은요? 지금은 잘 모르겠어요. 회사를 보면서 비즈니스가 사회에 미치는 영향, 사람들의 삶을 변화시키는 힘, 그런 것들도 중요하다고 느껴요. 서민호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바로 그거예요. 돈은 수단이지 목적이 아니에요. 진짜 목적은 세상을 조금이라도 더 나은 곳으로 만드는 거죠. 에밀리. 거실 소파에 앉아 계신 아버지와 어머니의 모습이 보였습니다. 필립 라로슈와 소피 라로슈. 프랑스의 저명한 재벌 부부가 서울 외곽의 작은 아파트에 앉아있는 초현실적인 광경이었습니다. 아버지, 어머니, 어떡해. 내가 연락도 없이 사라진 지 벌써 석 달이 넘었어. 아버지의 목소리는 차가웠습니다. 이제 그만 장난은 끝내고 집으로 돌아갈 때가 됐다. 할머니는 당황한 듯 주방에 서 계셨고 저는 급히 한국어로 상황을 설명드렸습니다. 할머니 죄송해요. 이분들이 제 부모님이세요. 갑자기 오셨네요. 할머니는 긴장한 모습이었지만 곧 정중하게 고개를 숙여 인사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박영순입니다. 에밀리 할머니예요. 제가 통역을 하자 어머니는 형식적인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살짝 끄덕였습니다. 그러나 아버지는 여전히 굳은 표정이었습니다. 에밀리 방으로 가서 짐을 싸거라. 오늘 밤 비행기로 파리로 돌아간다. 아버지 저는 돌아갈 수 없어요. 학기 중이고 인턴십도 있고. 인턴십? 아버지의 눈이 커졌습니다. 무슨 인턴십? 사회적 기업에서 일하고 있어요. 장애인 고용 창출을 위한 카페 체인이에요. 부모님의 표정이 더욱 경직되었습니다. 어머니는 한숨을 내쉬었고 아버지는 신경질적으로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창피하게 여기서 뭐 하는 거니? 라로슈의 딸이 웨이트리스 일을 하다니? 그 말에 저는 화가 치밀었습니다. 창피한 게 아니에요. 의미 있는 일이고 저는 배우고 있어요. 그때 할머니가 차를 든 쟁반을 들고 나오셨습니다. 한국 전통차였고 정성스럽게 준비된 것이 분명했습니다. 차 드세요. 부모님은 잠시 망설이다가 예의상 차를 받아들었습니다. 어머니는 조심스럽게 한 모금 마시더니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이게 뭐죠? 맛이 특이하네요. 대추차예요. 한국 전통차입니다. 건강에 좋아요. 어머니는 예상외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꽤 맛있네요. 긴장된 침묵 속에서 할머니가 앨범 하나를 꺼내오셨습니다. 제가 한국에 온 이후의 사진들이었습니다. 명절 때 한복 입은 모습, 송편 만드는 모습, 그리고 할머니와 시장에 간 모습까지. 에밀리 많이 변했어요. 처음엔 많이 힘들었는데 이제 한국 음식도 잘 먹고 한국어도 조금씩 배우고 있어요. 제가 통역하자 어머니의 표정이 조금 부드러워졌습니다. 그녀는 앨범을 자세히 살펴보더니
한 장의 사진에서 멈추었습니다. 추석 때 할머니와 함께 찍은 사진이었고 저는 그 사진에서 활짝 웃고 있었습니다. 오랜만에 보는 웃음이구나. 어머니가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다음 날 저는 부모님을 회사로 카페로 모셨습니다. 서민호는 VIP 방문이라며 긴장했지만 성심성의껏 회사를 소개했습니다. 부모님은 매장을 둘러보고 직원들과 대화하고 심지어 민석의 커피 시연까지 관람했습니다. 인상적인 비즈니스 모델이군요. 아버지가 서민호에게 말했습니다. 수익성은 어떻습니까? 아직 충분하진 않지만 지속 가능한 수준입니다. 저희의 목표는 이익 극대화보다 사회적 가치 창출에 있습니다. 그 말에 아버지는 미묘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에게는 생소한 개념이었을 테니까요. 회사 투어가 끝난 후 아버지는 조용히 저에게 말했습니다. 내가 여기서 배우는 게 있다면 그건 존중한다. 하지만 결국 내 자리는 라로슈 그룹에 있어. 아버지, 일단 이번 학기와 인턴십은 마쳐라. 그 후에 다시 이야기하자. 그것은 완전한 승리는 아니었지만 작은 휴전과도 같았습니다. 부모님은 이틀 더 서울에 머물렀고 저는 그들에게 한국의 여러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경복궁, 인사동, 한강공원. 놀랍게도 그들은 점점 한국의 매력에 빠져드는 듯 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부모님은 공항으로 떠날 준비를 했습니다. 작별 인사를 하며 어머니가 갑자기 저를 꼭 안아주었습니다. 조심해라, 에밀리. 그리고 행복하니? 네, 어머니. 정말 행복해요. 어머니의 눈에 잠시 감정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그것은 깨달음이었을까요? 아니면 후회였을까요? 아버지는 여전히 굳은 표정이었지만 떠나기 전 할머니에게 정중히 인사했습니다. 딸을 잘 돌봐주셔서 감사합니다. 할머니는 고개를 숙여 인사하셨습니다. 좋은 딸 키우셨어요. 민호 대표님, 정말 죄송합니다만 계약을 취소해야 할 것 같습니다. 화상 회의실에서 프랑스 바이어의 목소리가 흘러나왔고 저는 기계적으로 통역했지만 마음은 이미 무너져 내리고 있었습니다. 한 달 전 성사시켰던 카페 베르와의 계약이 갑자기 취소된 것입니다. 이유가 무엇인가요? 서민호의 목소리는 침착했지만 그의 손이 미세하게 떨리는 것이 보였습니다. 본사 정책 변경으로 모든 신규 공급업체 계약이 재검토 중입니다. 최소 6개월은 기다려야 할 것 같습니다. 회의가 끝난 후 사무실은 무거운 침묵에 휩싸였습니다. 서민호는 창가에 서서 한참 동안 말없이 밖을 바라보았습니다. 민호 씨 괜찮으세요? 제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그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타이밍이 최악이네요. 무슨 뜻이에요? 다음 달에 강북에 새 매장을 오픈할 예정이었거든요. 취약계층 15명을 추가로 고용하기로 했고 계약금도 이미 지불했어요. 그날 저녁 할머니 집으로 돌아가는 버스 안에서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제가 다니던 회사는 단순한 인턴십 회사가 아니었습니다. 저에게는 이미 제 삶의 일부가 되어 있었고 서민호와 민석을 비롯한 직원들은 제 두 번째 가족 같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일찍 저는 회사에 가기 전 한 통의 국제전화를 걸었습니다. 본느주르 피에르? 에밀리 라로슈입니다. 피에르 듀퐁은 라로슈 재단의 법률 고문이자 제 신탁기금 관리인이었습니다. 에밀리님, 너무 오랜만입니다. 파리로 돌아오실 계획은 있으신지요? 아직이요. 그런데 제 신탁기금에 대해 물어볼 게 있어요. 네, 말씀하세요. 제가 지금 접근 가능한 금액이 얼마죠? 25세 이전에는 원금에 접근하실 수 없지만 현재 이자 소득 부분에 약 50만 유로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그중 30만 유로를 현금화해서 한국 계좌로 이체하는 것이 가능할까요? 피에르의 놀란 숨소리가 전화기 너머로 들렸습니다. 가능은 하지만 이유를 여쭤봐도 될까요? 투자예요, 피에르. 좋은 기회를 발견했거든요. 사무실에 도착하자마자 서민호를 따로 만나고 싶다고 요청했습니다. 민호 씨 제안이 있어요. 무슨 제안인데요? 해외 사업부에 투자하고 싶어요. 30만 유로로요. 서민호의 눈이 커졌습니다. 뭐라고요? 30만 유로라니. 그게 어디서? 제 개인 자금이에요. 에밀리, 그건 말도 안 돼요. 인턴이 회사에 투자하다니. 그냥 인턴이 아니라 유럽 사업 파트너로 생각해주세요.
저는 회사의 미션을 믿어요. 그리고 이 투자는 순전히 비즈니스적 결정이에요. 서민호는 한참 동안 제 얼굴을 살펴보더니 천천히 고개를 저었습니다. 솔직히 말할게요. 당신이 평범한 학생이 아니라는 건 알고 있었어요. 그 프랑스어 실력, 외교적 매너, 그리고 카페 베르 미팅에서 보여준 자신감. 하지만 이 정도일 줄은 몰랐네요. 제가 누구인지 아세요? 그는 미소 지었습니다. 구글링 좀 해봤어요. 라로슈 그룹의 상속녀라고 하더군요. 순간 당혹스러웠지만 곧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더 이상 숨길 필요가 없다는 해방감이 들었습니다. 그럼 왜 처음부터 말하지 않았죠? 서민호가 물었습니다. 그냥 에밀리로 대해주길 바랐어요. 라로슈가 아니라요. 그의 눈빛이 달라졌습니다. 그것은 존경과 이해가 담긴 눈빛이었습니다. 투자 제안은 정중히 거절할게요, 에밀리. 하지만 왜요? 지금 당장 필요한 자금 아닌가요? 맞아요. 하지만 그건 당신의 돈이 아니라 내 문제를 해결할 방법을 찾는 게 제 책임이에요. 민호 씨, 제발요. 이건 자선이 아니라 투자예요. 저는 회사의 비전을 믿고 함께 성장하고 싶어요. 서민호는 한참을 생각하더니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일단 공식 제안서를 작성해주세요. 이사회에 제출해서 검토해볼게요. 3일 후 제 한국 계좌로 30만 유로가 이체되었다는 알림이 왔습니다. 그리고 그날 오후 두드림 이사회가 열렸습니다. 이사님들, 오늘 특별 안건으로 에밀리 라로슈 씨의 투자 제안을 검토하겠습니다. 회의실에는 5명의 이사가 있었고 저는 초대받아 제안을 직접 발표했습니다. 질문은 예상보다 날카로웠지만 제 준비도 완벽했습니다. 라로슈 씨, 솔직히 말씀드리면 우리는 의구심이 있습니다. 한 이사님이 말했습니다. 왜 라로슈 그룹의 상속녀가 작은 한국 사회적 기업에 개인 재산을 투자하려는 건가요? 심호흡을 한 후 저는 제 마음을 솔직하게 열었습니다. 처음에는 저도 그 이유를 몰랐습니다. 하지만 회사에서 보낸 시간 동안 저는 비즈니스의 진정한 의미를 배웠습니다. 돈이 목적이 아니라 수단이라는 것, 그리고 기업이 사회에 미치는 영향력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두드림의 도전이 제 도전이 되었고 이 회사의 미래를 함께 만들어가고 싶습니다. 회의실에 잠시 침묵이 흘렀고 마침내 이사회는 투표를 진행했습니다. 결과는 만장일치 찬성이었습니다. 축하합니다, 라로슈 씨. 회사의 새 주주이자 유럽 사업부 책임자로 환영합니다. 그 순간 제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그것은 기쁨의 눈물이기도 했지만 동시에 어떤 결단의 눈물이기도 했습니다. 제 유산의 일부를 포기함으로써 저는 새로운 길을 선택한 것이니까요. 그날 밤 제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화면에는 아버지라는 이름이 떠 있었습니다. 아마도 피에르가 아버지에게 연락한 모양이었습니다. 에밀리, 대체 무슨 짓을 한 거야? 신탁기금에서 30만 유로를 인출해 한국 회사에 투자했다고? 제정신이야? 안녕하세요, 아버지. 네, 제정신입니다. 당장 그 돈을 회수하고 파리로 돌아와라. 이 소동은 이제 끝내야 해. 심호흡을 한 후 저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아버지, 저는 돌아가지 않을 거예요. 그리고 그 돈은 회수하지 않을 겁니다. 그것은 제 선택이고 제 미래를 위한 투자예요. 넌 라로슈야, 에밀리. 내 의무는? 네, 저는 라로슈입니다. 하지만 그 전에 저는 에밀리예요. 제 자신의 삶을 살고 싶어요. 그날 저녁 할머니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저는 아름다운 석양을 배경으로 한강을 바라보았습니다. 파리의 세느강과는 다른 강이었지만 이제는 이 강이 더 친숙하게 느껴졌습니다. 에밀리, 조금만 일찍 일어나. 오늘 강북 매장 오픈식이잖아. 할머니의 목소리에 눈을 떴습니다. 창문 너머로 아직 어둑한 새벽 하늘이 보였고 시계는 5시 30분을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벌써요? 잠에 취한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아침 준비해놨어. 빨리 씻고 나와. 식사를 마치고 출발 준비를 하는데 할머니가 갑자기 작은 보자기를 건네주셨습니다. 이거 매장에 가져가. 개업 선물이야. 보자기를 풀자 안에는 전통닭이 세트가 들어있었습니다. 아름다운 청자색 다원과 차주전자, 그리고 작은 차받침까지. 할머니, 너무 예뻐요. 이걸 어디서? 내가 젊었을 때 사둔 거야. 특별한 날을 위해서.
강북 매장으로 향하는 지하철 안에서 저는 회사에서의 제 새로운 역할에 대해 생각했습니다. 이제 저는 단순한 인턴이 아니라 주주이자 유럽 사업부 책임자였습니다. 그 책임감이 부담스럽기도 했지만 동시에 큰 동기부여가 되었습니다. 오픈 세리머니는 간단했지만 의미 있었습니다. 서민호의 짧은 연설, 테이프 커팅, 그리고 첫 고객을 위한 기념 커피 전달. 특히 감동적이었던 건 신규 채용된 직원들의 소개 시간이었습니다. 저는 김지수입니다. 지적장애 3급이고 처음으로 취직했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박상훈입니다. 사회복지시설에서 살다가 이번에 독립해서 자취하게 되었습니다. 덕분에 꿈을 이룰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한 명 한 명의 이야기가 저의 가슴을 울렸습니다. 제가 내린 결정이 이들의 삶에 실질적인 변화를 가져왔다는 사실이 신선한 충격으로 다가왔습니다. 이날 저녁 할머니에게 좋은 소식을 전하기 위해 서둘러 집으로 향했습니다. 할머니 다녀왔어요. 현관문을 열었지만 평소와 달리 할머니의 응답이 없었습니다. 집안은 조용했고 불도 꺼져 있었습니다. 할머니? 거실로 들어가니 할머니가 소파에 비스듬히 누워 계셨습니다. 처음에는 낮잠을 주무시는 줄 알았지만 가까이 다가가 본 할머니의 얼굴은 창백했고 이마에는 식은땀이 맺혀 있었습니다. 할머니, 괜찮으세요? 놀라서 할머니의 어깨를 흔들었습니다. 할머니의 눈이 가까스로 떠졌습니다. 에밀리, 가슴이 답답해. 구급차가 도착할 때까지 할머니 옆에 앉아 손을 잡았습니다. 할머니 힘내세요. 곧 도움이 올 거예요. 병원에 도착하자마자 할머니는 응급실로 실려 들어갔고 저는 문 앞에서 발만 동동 구르며 기다려야 했습니다. 얼마 후 강지원 교수가 헐레벌떡 도착했습니다. 어떻게 된 거야? 어머니가 평소에 아프신 적 있었어? 아니요. 그냥 오늘 아침에 목소리가 조금 쉰 것 같았는데. 제가 더 신경 썼어야 했는데. 1시간 후 의사가 나와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일과성 허혈 발작, 즉 경미한 뇌졸중으로 보입니다. 다행히 빠르게 병원에 도착해서 심각한 손상은 없습니다만 관찰이 필요해서 며칠간 입원하셔야 합니다. 할머니가 병실로 옮겨지고 저는 할머니의 침대 옆 의자에 앉았습니다. 할머니는 산소 마스크를 쓰고 계셨지만 의식은 돌아온 상태였습니다. 할머니, 떨리는 목소리로 불렀습니다. 할머니의 눈이 천천히 저를 향했고 약한 미소를 지으셨습니다. 에밀리가 구급차 불렀구나. 네, 할머니. 제가 일찍 들어와서 다행이에요. 그날 밤 잠자리에 들기 전 저는 할머니에게 물었습니다. 할머니 행복하세요? 그럼. 이렇게 좋은 손녀도 있고 소영이도 다시 만났고. 저도 행복해요, 할머니. 정말 행복해요. 할머니는 제 머리를 쓰다듬어 주셨습니다. 네가 처음 왔을 때가 생각나네. 그때는 어색하고 낯설어 보였는데 이제는 완전히 우리 가족이 됐어. 3일째 되는 밤 할머니가 깊은 잠에 들자 저는 문득 할머니의 가방을 열어보았습니다. 병원에 오는 급박한 상황에서 할머니가 가방을 챙기신 것이 이상했기 때문입니다. 가방 안에는 오래된 사진첩이 있었습니다. 마지막 페이지에는 어린 소영 씨와 할머니가 함께 찍은 사진이 있었습니다. 사진 뒤에는 내 딸 소영 18번째 생일 1996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할머니는 계속 딸을 찾고 계셨습니다. 에밀리야, 내 딸 좀 불러줄래? 네? 소영 이모요? 응. 보고 싶어. 그 말에 가슴이 아팠습니다. 할머니의 딸, 소영 씨는 미국에 있었고 10년 넘게 만나지 못했다고 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딸을 찾는 할머니의 마음이 얼마나 간절할지 상상할 수 있었습니다. 소셜 미디어를 통해 소영 씨를 찾아보기로 결심했습니다.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을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박소영, 소영박 등 여러 키워드로 검색했지만 너무 많은 결과가 나왔습니다. 마침내 인스타그램에서 한 프로필을 발견했습니다. 용기를 내어 DM을 보냈습니다. 놀랍게도 불과 30분 만에 알림이 왔습니다. 저는 박소영입니다. 어머니가 어떻게 되셨나요? 지금 바로 통화할 수 있을까요? 떨리는 손으로 영상통화 버튼을 눌렀고 곧 화면에는 50대 중반의 여성의 얼굴이 나타났습니다.
사진첩에 어린 소영 씨와 닮아 있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에밀리 씨. 저는 소영입니다. 어머니가 어떻게 되셨나요? 뇌졸중으로 입원해 계세요. 상태는 안정적이지만 계속 당신을 찾으세요. 소영 씨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너무 바빴고 마지막으로 통화한 게 언제였는지조차. 지금 중요한 건 앞으로예요. 할머니께 영상통화 연결해 드릴게요. 병실로 들어가 할머니를 깨웠습니다. 할머니, 좋은 소식이 있어요. 소영 이모가 할머니에게 휴대폰을 들이대자 화면 속 소영 씨가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엄마, 엄마, 소영아, 내 딸. 할머니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통화가 끝난 후 할머니는 제게 손짓했습니다. 이리 와, 내 손 잡아봐. 할머니의 손을 잡자 할머니는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소영이가 다음 주에 온대. 비행기 표를 예매했대. 정말요? 와, 정말 좋은 소식이네요. 에밀리 덕분이야. 내가 없었으면. 할머니의 눈에 다시 눈물이 고였습니다. 그런데 이번엔 슬픔이 아닌 기쁨의 눈물이었습니다. 에밀리, 당신 앞으로 파리에서 석 달 우편이 왔어요. 병원 로비에서 서민호가 건네준 봉투는 두껍고 고급스러웠습니다. 발신인은 라로슈 그룹 법무팀으로 표기되어 있었고 그 모습만으로도 제 가슴이 답답해졌습니다. 고마워요, 민호 씨. 좋지 않은 소식인가요? 저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아마도요. 아버지가 경고했던 일이 벌어진 것 같아요. 할머니 병실로 돌아가는 엘리베이터 안에서 저는 봉투를 열었습니다. 예상대로 라로슈 그룹 이사회의 결정문이었습니다. 라로슈 그룹 이사회는 에밀리 라로슈의 상속권 및 신탁, 기금에 관한 수정 결의안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켰음을 알립니다. 제가 30만 유로를 인출하여 회사에 투자한 행위는 라로슈 가문의 이익에 반하는 행위로 간주되었고 그 결과 제 상속권이 심각하게 제한되었습니다. 원래 제가 받기로 되어 있던 라로슈 그룹 지분 15%가 5%로 삭감되었고 신탁기금의 관리권도 25세가 아닌 30세에 이양되는 것으로 변경되었습니다. 마지막 페이지에는 아버지의 직접 서명과 함께 짧은 메모가 적혀 있었습니다. 에밀리, 아직 늦지 않았다. 귀국하여 라로슈 그룹에서의 내 자리를 되찾아라. 이 모든 결정은 번복될 수 있다. 할머니, 혹시 인생에서 큰 선택을 해야 할 때 어떻게 결정하세요? 할머니는 잠시 생각하시더니 미소 지으셨습니다. 그냥 내 마음이 가는 쪽으로 가는 거지. 너무 복잡하게 생각하면 오히려 혼란스러워. 하지만 그 선택 때문에 많은 것을 잃게 된다면요? 무언가를 얻으려면 항상 무언가를 포기해야 해. 그게 인생이야. 할머니의 단순하지만 깊은 지혜가 제 마음에 울렸습니다. 그날 저녁 할머니가 주무신 후 병실을 나와 병원 옥상 정원으로 향했습니다. 서울의 밤하늘 아래 저는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결정을 내리기 위해 깊이 생각했습니다. 다음 날 오전 저는 인천공항으로 향했습니다. 소영 이모를 처음 만나는 날이었습니다. 도착 게이트에서 기다리는 동안 이상하게도 긴장되었습니다. 마치 제 가족을 만나는 것 같은 느낌이었습니다. 소영 이모님. 저는 손을 흔들며 불렀습니다. 서로 어색하게 인사를 나눈 후 병원으로 향하는 길, 소영 이모는 조용히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서울의 풍경이 그녀에게는 얼마나 낯설고 동시에 익숙할지 궁금했습니다. 10년 만에 오는 거예요?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네, 사실은 더 오래됐어요. 공식적으로는 10년이지만 실제로 한국에 온 건 거의 15년 전이에요. 어떤 이유로 그렇게 오랫동안? 소영 이모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긴 이야기예요. 어머니와 저는 복잡한 관계였어요. 제가 미국인과 결혼하고 시카고에 정착하기로 했을 때 어머니는 많이 실망하셨죠. 한국에서 가족과 함께 살기를 바라셨으니까요. 병실 문 앞에 서서 소영 이모는 깊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준비됐어요. 문을 열자 할머니는 침대에 반쯤 일어나 앉아 계셨습니다. 그리고 소영 이모를 보는 순간 할머니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소영아. 어머니. 소영 이모가 달려가 할머니를 안았고 두 사람은 말없이 서로를 껴안은 채 흐느꼈습니다. 저는 조용히 병실을 나와 문을 닫았습니다.
그것은 오랫동안 기다려온 어머니와 딸의 재회였고 그들에게는 그들만의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복도 벤치에 앉아 기다리는 동안 제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파리에서 걸려온 번호였습니다. 이번에는 어머니였습니다. 에밀리? 이사회 결정문을 받았니? 네, 어머니. 얘야, 내 아버지는 강경하게 나왔지만 나는 내 선택을 이해하려고 노력하고 있어. 하지만 이렇게 모든 것을 버리는 건 저는 아무것도 버리지 않았어요, 어머니. 오히려 더 많은 것을 얻었어요. 어머니는 한동안 침묵했습니다. 정말 그 결정이 너를 행복하게 하니? 네, 어머니. 처음으로 제가 진정으로 원하는 삶을 살고 있어요. 그럼 적어도 한 번 더 생각해 줄래? 파리로 돌아와서 아버지와 대화하는 것만이라도? 다음 날 아침 저는 중요한 이메일을 보냈습니다. 받는 사람은 필립 라로슈, 제 아버지였습니다. 존경하는 아버지께 이사회의 결정을 전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의 실망과 분노를 이해합니다. 하지만 저는 제 결정을 후회하지 않습니다. 파리로 돌아가라는 아버지의 제안을 깊이 생각해 보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한국에 남기로 했습니다. 이곳에서 저는 진정한 행복과 목적을 찾았습니다. 두드림은 단순한 사업체가 아니라 많은 사람들의 삶을 변화시키는 의미 있는 프로젝트입니다. 라로슈 그룹 지분이 줄어든다 해도 저는 괜찮습니다. 그것은 제가 찾은 가치에 비하면 작은 대가입니다. 언젠가 아버지와 어머니께서 한국을 방문하신다면 제가 왜 이런 선택을 했는지 보여드리고 싶습니다. 두드림의 직원들, 그들의 이야기, 그리고 제가 이곳에서 찾은 가족을 소개해드리고 싶습니다. 아버지의 딸로서 저는 항상 아버지를 존경하고 사랑합니다. 하지만 이제는 제 자신의 길을 걸어가야 할 때입니다. 사랑을 담아 에밀리 라로슈. 이메일을 보내고 저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이것으로 모든 것이 결정되었습니다. 제가 선택한 길은 쉽지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것은 제 진정한 길이었습니다. 6개월 후 가을의 서늘한 바람이 불어오는 10월의 아침. 에밀리 넥타이 좀 바로 매줄게. 서민호가 제 앞에 서서 넥타이를 정리해 주었습니다. 오늘은 두드림의 첫 번째 해외 매장 카페 두드림 파리의 온라인 개점식 날이었습니다. 서울 본사에서는 영상통화로 파리 현지 스태프들과 함께 오픈 세리머니를 진행할 예정이었습니다. 긴장되네요. 제가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당연하죠. 당신의 첫 프로젝트니까요. 그것도 고향에서. 고향. 이제 파리는 그렇게 불리는 곳이 되었습니다. 제가 나고 자란 곳이지만 더 이상 제 집은 아니었습니다. 제 집은 이제 서울 할머니와 함께하는 아파트였습니다. 지난 6개월은 폭풍 같았습니다. 할머니의 건강이 완전히 회복된 후 소형 이모는 시카고로 돌아갔지만 이제는 정기적으로 연락을 주고받았습니다. 할머니는 이모부와 조카를 만나기 위해 다음 달에 시카고를 방문할 예정이었고 저도 함께 가기로 했습니다. 두드림의 유럽 사업부는 빠르게 성장했습니다. 제 인맥과 언어 능력, 그리고 서민호의 비즈니스 모델이 결합되어 파리 5구의 첫 번째 매장을 오픈하게 되었습니다. 프랑스의 취약계층을 고용하는 모델로 한국의 원두와 다과를 판매하는 컨셉이었습니다. 물론 쉽지만은 않았습니다. 아버지는 여전히 제 결정을 받아들이지 못했고 라로슈 가문의 대부분은 저를 반항적인 딸로 여겼습니다. 하지만 어머니는 조금씩 이해하기 시작했고 심지어 한 달 전에는 서울을 방문하여 할머니와 저를 만나기도 했습니다. 준비됐나요? 1분 후에 연결됩니다. 스태프가 알려주었습니다. 대형 스크린 앞에 서서 저는 깊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곧 화면에는 파리 매장의 모습이 나타났고 그곳에는 15명의 새로운 직원들이 서 있었습니다. 프랑스의 소외계층 청년들, 장기 실업자, 그리고 난민 출신들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파리팀. 에밀리 라로슈입니다. 안녕하세요, 에밀리. 그들이 합창하듯 대답했습니다. 오늘은 두드림의 역사적인 날입니다. 서울을 넘어 이제 파리에서도 우리의 철학과 가치를 나눌 수 있게 되었습니다. 카페 두드림은 단순한 커피숍이 아닙니다. 그곳은 기회의 장소이자 희망의 공간입니다. 카메라가 매장 내부를 비추었습니다. 한국적 요소와 프랑스적 감성이 조화롭게 어우러진 인테리어였습니다. 특히 눈에 띄는 것은 중앙의 큰 티바였습니다.
할머니의 닭이 세트에서 영감을 받은 공간으로 한국 전통차를 프랑스인들에게 소개하는 코너였습니다. 이제 공식적인 개점을 선언합니다. 파리팀 문을 열어주세요. 화면 속에서 직원들이 매장 문을 열자 밖에서 기다리던 손님들이 박수와 함께 들어왔습니다. 첫 손님은 놀랍게도 어머니였습니다. 소피 라로슈는 카메라를 향해 미소 지으며 손을 흔들었습니다. 에밀리, 너의 성공을 축하한다. 눈물이 핑 돌았지만 저는 감정을 추스르며 미소 지었습니다. 고마워요, 어머니. 개점식이 끝나고 사무실로 돌아오는 길에 서민호가 제 어깨를 가볍게 쳤습니다. 축하해요, 에밀리. 이제 공식적으로 국제 비즈니스 우먼이네요. 사무실에 돌아와 이메일을 확인하는데 아버지에게서 온 메시지가 있었습니다. 제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아버지와는 몇 달간 직접적인 연락이 없었습니다. 에밀리에게 오늘 파리 매장 개점 소식을 들었다. 너의 어머니로부터 상세한 보고를 받았다. 처음에 나는 내가 한국에서 벌이는 일을 단순한 반항으로 여겼다. 하지만 이제 그것이 진정한 열정에서 비롯된 것임을 인정할 수밖에 없구나. 라로슈 그룹 이사회에 내 상속권 제한 조치를 철회하도록 요청했다. 아직 결정되지 않았지만 내 의견은 중요하게 고려될 것이다. 내가 선택한 길이 옳은지는 시간이 증명할 것이다. 하지만 내가 그 길에서 행복하다면 아버지로서 그것을 존중하려 한다. 언젠가 기회가 된다면 너의 두 번째 가족을 만나보고 싶구나. 필립 라로슈. 이메일을 읽고 저는 한동안 움직일 수 없었습니다. 아버지의 작은 양보는 저에게 큰 의미였습니다. 그것은 완전한 화해는 아니었지만 첫 걸음이었습니다. 저녁이 되어 서민호와 함께 할머니 집으로 향했습니다. 할머니는 이제 완전히 건강을 되찾으셨고 오히려 전보다 더 활기차 보이셨습니다. 그나저나 오늘 저녁에 시간 있어요? 할머니께 좋은 소식을 함께 전해드리고 싶은데. 저는 호기심 어린 눈으로 그를 바라보았습니다. 무슨 소식인데요? 비밀이에요. 저녁에 이야기해요. 할머니 다녀왔어요. 현관문을 열며 불렀습니다. 어서 와. 민호 씨도 왔네. 거실에는 이미 저녁 식사가 차려져 있었습니다. 할머니는 특별히 불고기와 잡채를 준비하셨고 테이블에는 작은 케이크도 놓여 있었습니다. 식사를 마친 후 서민호가 조용히 목을 가다듬었습니다. 할머니, 오늘 좋은 소식이 있어서 왔습니다. 무슨 소식인데? 서민호는 긴장한 듯 제 눈을 바라보았다가 다시 할머니를 향해 말했습니다. 두드림이 아시아 사회적 기업 대상을 수상했습니다. 내일 공식 발표가 있을 예정이에요. 그리고 서민호가 잠시 망설이더니 결심한 듯 말을 이었습니다. 저희가 새롭게 시작하는 두드림 아카데미의 국제교류 프로그램 책임자로 에밀리를 공식 임명하고 싶습니다. 프랑스와 한국 사이의 다리 역할을 해줄. 저는 놀라서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인사 발령이 아니라 제가 지난 6개월간 꿈꿔온 역할이었습니다. 두 문화 사이의 다리가 되어 양쪽의 좋은 점을 연결하는 일. 그날 밤 베란다에서 서울의 야경을 바라보며 서민호와 차를 마셨습니다. 찬 공기가 코끝을 스치자 저는 자연스럽게 그에게 조금 더 가까이 다가갔습니다. 에밀리, 사실 오늘 하나 더 묻고 싶은 게 있어요. 네? 이번 주말에 시간 있어요? 제 부모님을 만나보지 않을래요? 그 말에 저는 놀라서 그를 바라보았습니다. 지난 몇 개월간 서민호와 저는 업무적으로 매우 가까워졌고 종종 퇴근 후 저녁을 함께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공식적인 관계는 아니었습니다. 적어도 지금까지는. 부모님을요? 서민호의 볼이 붉어졌습니다. 제가 많이 이야기했거든요. 프랑스에서 온 특별한 동료에 대해서. 그때 저는 깨달았습니다. 서민호에게 저는 단순한 동료 이상이었습니다. 그리고 솔직히 말해서 그는 저에게도 특별했습니다. 초대해 주셔서 영광이에요. 꼭 뵙고 싶어요. 서민호의 얼굴에 안도의 미소가 번졌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조심스럽게 그의 손이 제 손을 찾아왔습니다. 우리의 손가락이 얽히는 순간 가을밤의 찬 공기도 더 이상 차갑게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출근 준비를 하면서 저는 거울 앞에 섰습니다. 거울 속의 여자는 1년 전 파리를 떠났던 그 에밀리가 아니었습니다. 더 자신감 있고 더 행복해 보였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더 진실된 모습이었습니다. 현관문을 나서며 저는 잠시 멈춰 서서 깊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서울의 아침 공기, 이제는 너무나 익숙하고 사랑스러운 이 도시의 냄새. 가을 햇살이 따스하게 저를 비추었고 저는 확신에 찬 발걸음으로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에밀리의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만 어쩌면 여러분의 이야기는 지금 시작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프랑스 재벌가의 딸이 서울 외곽 아파트에서 진정한 행복을 찾은 것처럼 우리 모두에게는 예상치 못한 곳에서 자신의 진짜 모습과 만나게 되는 순간이 있습니다. 물질적 풍요로움보다 더 소중한 것들이 있다는 것, 진정한 정치인의 가치, 그리고 자신의 선택으로 인생을 만들어갈 수 있다는 용기를. 여러분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도움이 됩니다. 지금까지 원더풀의 사연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